두 번째, 숨통 트인 중국의 대규모 부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해 지수가 불과 일주일 만에 20%가 올랐습니다. 개별 주식도 아니고 지수가 일주일 만에 20% 오르는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수가 20% 상승을 하면서 강세장에 진입을 했거든요. 저점 대비 20% 상승했다 그러면 이제 강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과 일주일 만에 강세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게 유례가 없는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주 빠르게 상승을 해가지고 불과 일주일 만에 강세장에 상해 지수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위안화 환율, 그러니까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에요. 이 위안화 환율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로 강세를 띠기 시작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고 나서 위안화가 강세를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요. 이 지표는 1달러를 사는데 몇 위안이 필요하냐는 표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려가야지 위안화가 강세인 겁니다. 원래는 이제 1달러 살려면 7.3위안 필요했는데 이제는 7위안만 있으면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안화가 강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달러 위안 환율 요런 거는 이제 거꾸로 봐야 된다고 이제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부분에 있어서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위안화가 강세를 띠는 부분 또한 중국이 정말 강하구나, 지금 시장이 강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침체가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려왔지만 결국 물가와 성장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성장 또한 정체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여태까지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지 않는 모습을 지금 3년째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산시장의 하락 또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택가격이 지금 3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GDP의 30% 이상이 부동산 건설입니다. 부동산 건설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GDP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계속 하락했다는 것 자체가 성장이 정체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또 자산시장인 주식 또한 최근에 이제 20%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요거 이전에 여기만 봤을 때는 코로나 때랑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보다 뭐 2배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중국은 지금 뭐 하냐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거 자체가 중국이 지금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실물 경제도 안 좋고 자산시장도 다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큰 이유가 뭐냐면, 중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너무 크게 났다는 겁니다. 중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2.1%인데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하락한 시점에 봐도 3.7이에요. 미국 10년물 국채가 가장 높을 때 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5%일 때 비교하면 진짜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였겠죠. 중국에 투자하는 거는 별로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시장도 그렇고 이 실물 경기도 그렇고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 거고, 그에 따라서 위안화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위안화의 매입 수요보다는 매도 수요가 훨씬 많았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그러는 동시에 이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또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가지고 거의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급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 수요가 중국에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투자 자체가 중국에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금리차 때문에 도저히 중국은 강한 부양책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 조금씩 내리고 하는 것밖에 안 하고, 강하게 부동산 알아서 해결될 거다. 삼중전회니 양회니 이런 데서도 시진핑이 하는 얘기가 부동산 알아서 해결돼야지, 그거 시장에 맡기겠다, 결국 시장의 업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자체도, 그렇게 부양책을 하는 것 자체가 돈을 풀게 되면 위안화 가치가 더 하락하게 되고, 그렇게 더 하락하게 되면 금리 격차며 외국인 투자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가뭄의 단비라고 할까? 미국이 먼저 50베이시스 포인트를 금리를 인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가 강세가 될 조짐을 보이니까 중국도 바로 통화정책 완화는 기본이고요. 부동산 부양에다가 주가 부양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 나라에 떨어질 것 같으면 인버스 사세요라고 말하는 모 나라의 정치인과는 되게 다른 모습을 중국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자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게 이번 증시 상승을 견인할 수 있었던 큰 요소가 되어줬다는 거죠. 뭐 부동산 부양이나 주가 부양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보인 건 처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은 계속해서 완화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의 개념은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1,000원
1000억을 은행에 맡겨놨다면 지급 준비율이 10%라면 은행 너네 100억 정도는 남겨놔야 돼, 은행에다가. 왜냐면 사람들이 언제나 돈을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으니까, 뱅크런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해서 10%는 남겨놔야 돼의 개념이 지급 준비율의 개념입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지급 준비율이 20%까지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인하를 해가지고 이제 가중 지준율이 7%대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1000억 맡긴다 그러면 이제 70억만 은행에 남겨놔도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은행들이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래포 금리 또한 계속 낮춰가지고 직접적인 개입만 없었다 뿐이지 유동성을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찔끔찔끔 꾸역꾸역 그냥 계속 경기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숨통을 틔우는 정책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직접적인, 그러니까 주가 부양이나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직접적인 돈 풀기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때가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었을 때거든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고 나서 오히려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립금리 자체가 상승한 것도 영향을 끼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생긴 게 뭐냐, 연준이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면 채권금리도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요때의 채권은 매력적이지만 앞으로 떨어질 걸 생각하면 지금의 금리는 딱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요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5%일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딱히 섹시하진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다 보면 채권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은 정부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말인즉슨 채권을 더 찍어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요소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비단 이게 미국만의 문제인가?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국채 금리가 역대급 저점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돈 풀기를 하겠다는 거는, 정부의 부양책은 어쨌든 간에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돈을 쓰기 위해서 정부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만드냐? 세금을 걷거나 빚을 지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포인트인데, 중국은 지금 경기가 되게 부진한 만큼 세수 확보가 정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빚을 지겠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채권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게 저는 이제 금리 상승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개인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시장 금리,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부양책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20%가 올랐던 거는 결국 이제 기대,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인한 단기적 급등으로 보이고, 요게 계속해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되게 부정적인, 비관적인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요. 정리를 드리자면요, 중국 증시가 불과 일주일 새 지수가 20%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강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물가, 주택가격, 증시 모두 침체 우려를 보이면서 시장은 일본의 침체 초입과 비교하기도 했었는데요. 더욱이 미국과의 금리차로 인해 화폐 가치는 절하되면서 FDI 또한 지속 감소해 오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자 환율 절상과 더불어 정책 옵션에도 숨통이 트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시 통화정책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주식시장 모두의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숨통이 트이자마자. 그러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시장금리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부양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부양책 쓴다고 증시가 그렇게 오른다는 것도 사실 저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그 기관의 개미털이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월가에서도 중국 봐야 된다, 중국 개꿀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개미털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옵션 포지션을 봐도 헤지 펀드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마그니피 센트 7, 그러니까 기술주들에 대한 롱 포지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차이나 주식에 대한 쇼 포지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쇼스 퀴즈로 물린 거다 보니까 그 물린 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중국 증시 더 사가지고 빨리 탈출하려고 중국 증시 살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